잠시 주춤했던 대한민국 방산 분야에 다시 치고 올라갈 모멘텀이 생겨났습니다. 꾸준히 기술력을 축적하며 육해공을 아우르는 방위산업 전 분야에서 조금씩 두각을 드러내던 한국방산은 지난해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 수주전에서 우리 방산 기업들이 당초에 예상하는 것만큼의 성적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레오파르트에 밀려 K2가 고배를 마셨고, 폴란드에서는 차륜형 장갑차 K808의 수출 계약을 진행하다가 완성품 수출이 아닌 공동개발로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것은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던 레드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레드백이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되며 반등의 기회를 잡았고, 영국이 추진하는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A2 자주포가 유력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로써 한국방산은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국내 일각에서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이 전액 대출 차관으로만 이루어진 속빈 강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현실과는 다른 거짓 정보에 가깝습니다. 호주에서 라인메탈사의 링스를 꺾고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된 레드백이 긍정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영국의 제임스 카틀리지 국방조달부 장관이 영국 의회에서 영국군의 AS-90 자주포 교체 사업을 가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자주포 K9의 최신 개량형 K9A2의 수출을 위해 도전하고 있는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116문 도입 사업 MFP 진행을 앞당기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영국 국방부는 2025년까지 MFP 프로그램 최종 계약을 맺고 2027년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영국 자주포 사업은 호주 레드백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반쯤 포기하고 있었던 사업이었는데요. 지난 3월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AS-90 자주포 32문을 지원 보내고 생기게 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스웨덴제 차륜형 자주포 아처 14문을 도입하겠다고 결정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자주포 도입 사업의 승자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포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현지 언론의 생각은 전혀 달랐는데요. 이번 도입 사업에서 아처 자주포가 후보 중 가장 먼저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운용할 영국의 자주포 전력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업이기에 스웨덴의 아처 자주포는 단순히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했던 것이지 미래를 위한 자주포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거기다 호주에서 거둔 레드백의 승리는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며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K9A2의 선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 K9A2는 기존의 장약을 수동으로 장전해야 했던 K9에 완전 자동화 장전 시스템이 적용되어 연사 속도를 기존 K9A1보다 50%나 끌어올려 분당 열발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화력을 30% 이상 향상하고 승무원 수를 5명에서 3명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군대와 마찬가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국군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외부에서 사격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레드백에 적용되었던 것과 같은 복합 소재 고무궤도까지 적용되어 K9 자주포의 방어력과 기동성 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영국 자주포 사업에 승리하게 된다면 2029년까지 총 116문의 자주포를 수출하게 되며 그 규모는 1조 3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 자주포 사업은 한국 방산에 있어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K9에도 영향을 주었고 현대식 자주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AS-90 자주포를 개발한 자주포 종주국 영국의 주력 자주포 자리를 K9이 차지하게 된다면 진정한 자주포 종주국은 한국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현지 언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는 자주포는 하나를 중심으로 한 K9 영국 수출 협력연합 팀선더의 K9A2 자주포와 레오파르트2 한저하우비츠 2000 등을 제작한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였습니다. 특히 RCH-155는 완전 자동장전, 무인 원격 조종 시스템, 헌터킬러 사격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155mm 자주포 중 최초로 이동간 사격이라는 놀라운 기능을 갖추며 독일에서 판저하우비츠 2000을 대체할 차세대 자주포로 손꼽히고 있는 무기입니다. K9A2 역시 완전히 새로운 자주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자주포이지만 RCH-155를 상대로는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이 승리하게 되면서 RCH-155가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탈락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RCH-155의 차체가 문제가 된 것인데요. RCH-155는 KMW와 라인메탈이 공동으로 개발한 복서장갑차를 차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서장갑차의 생산 공장이 호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독일은 호주군의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승리하여 현재 호주 브리즈번에 복서 생산 공장을 설립했었는데요. 군축으로 인해 망가진 방위 산업의 생산력 때문에 독일 현지에서는 복서 장갑차를 생산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독일 국방부는 독일 연방군을 위한 복서를 공급하기 위해 호주에서 생산된 복서 장갑차를 역수입하려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한국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제안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레드백의 승리로 인해 복서 장갑차 역수입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며 브리즈번 공장 역시 2026년에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복서 장갑차를 차체로 사용하는 RCH-155 역시 양산의 차질이 발생하며 영국에서 원하는 스케줄을 맞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초에 복서 장갑차를 RCH-155의 차체로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영국인들도 많았는데요. 복서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장갑차이지만 독일 무기의 고질병인 지나치게 높은 단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차륜형 구조를 통해 높은 기동성을 갖출 수 있었지만 기동 간 사격을 실시할 때 반동을 제대로 잡으며 명중률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에서 독일 방산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과 한국이 폴란드에서 보여준 놀라운 납품신화 그리고 한국 무기의 성능을 증명해낸 덕분에 영국 네티즌들도 독일보다는 한국의 K9A2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들의 K9을 수출하며 쌓아온 실적과 폴란드를 통해 유럽 진출에까지 성공하며 영국에도 K방산의 이름을 톡톡히 각인시킬 수 있었던 것인데요. 반면 수십 년 동안 유럽연합의 맹주이자 방산대국으로 군림해왔었던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의 약진으로 인해 바닥 없는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독일 네티즌들도 호주에서 독일이 또 한 번 한국에 패배했다는 소식에 올겨왔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국내 일부에서는 한국 방산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수출 실적 또한 거품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는 주장의 근거는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 계약이 전액 대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은 잘못된 정보에서 온 오해에 불과합니다. 먼저 90억 달러, 하나 약 11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과 국내 한원론사의 전액 대출이라는 자극적인 단어 때문에 생긴 오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맺은 공식적인 무기체계 수출 물량은 1차 계약에서만 K2 흑표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48대에 달합니다. 금액으로 치면 대략 12조 원 규모인데요. 여기에 5조 원에 달하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물량이 추가되면서 총액 17조 원에 육박합니다. 폴란드는 이중 70%인 12조 원에 대한 차관을 대한민국에 요청했고 우리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이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70%에 대해 문제 제기가 시작되며 폴란드 차관 논란이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360문 등 30조 원에 달하는 2차 계약 물량에 대해 폴란드가 20조 원의 추가 금융 지원을 요청하면서 폴란드 차관 논란이 폴란드 전액 대출 논란으로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행법상 방산을 포함한 중공업 분야에서 정부의 연간 수출 금융 지원 한도가 100억 달러를 넘지 못합니다. 애초에 폴란드에 20조 원을 빌려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2차 계약 규모를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9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는 등의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액 대출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데요. 그러나 만에 하나 차관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남은 계약 물량 전체를 놓고 보면 약 38%를 조금 넘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1, 2차 차관 금액을 전부 합쳐도 전체 계약 물량인 37조 원의 65%에도 못 미치는데요. 방산 계약에서 이 정도 수준의 차관은 꽤 흔한 일입니다. 사실 중요한 건 차관이 얼마라는 것보다는 폴란드가 차관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는 폴란드의 경제 규모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2014년 이후 3.6에서 5%에 달하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제 규모로만 따졌을 때 폴란드는 EU 내에서도 6위에 해당하는 제법 준수한 나라입니다. 1인당 GDP 또한 2022년 기준 18,200달러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동유럽 국가 중에선 상위권에 속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폴란드는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중진국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종의 개똥과 비슷한 개념은 EU MFF를 통해 받을 지원 기금만 760억 유로, 하나 약 107조 9,7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외에도 신경제 유럽기금, 사회개발 유럽기금, 디지털개발 유럽기금 등 천문학적인 액수의 기금이 문자 그대로 쏟아질 예정입니다. EU 기금은 그간 인프라 사업의 약 50%를 담당했을 만큼 폴란드 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해당 기금이 직접적으로 대한민국과의 방산계약에 연결된 건 아니지만 결국 방위비로 전용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는 건 변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 폴란드와의 계약은 EU와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폴란드에 대한 차관 문제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류는 힘들 때 괴로워하고 2류는 힘들 때 참으며 1류는 힘들 때 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힘든 과정에서도 참고 이겨내며 결국 상황을 반전시켜 스스로 웃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진정한 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드백이 호주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본 것처럼 K9A2도 영국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